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에서 임병성 멘토님을 모시고 취업 준비의 필수 체크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슈퍼루키 멘토 임병성입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님, 이력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학생분들이 이력서의 목적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급하게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 주까지 뭐 이력서 자소서를 뭐 10개씩 써야 된다느니 아니면 뭐 5개씩 써야 된다느니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일단 쓰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력서나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서류들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잘 읽히지 않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사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자가 이거는 열심히 썼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신문 여러 개 계속 넘겨보시면서 요거는 타이틀이 마음에 드니까 요거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드시는 것만 읽잖아요. 이력서나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들여 썼다고 하더라도 잘 읽히지 않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읽힐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소서나 이력서를 그냥 내기 위한 자소서 이력서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면접까지 갖고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서류 전형 통과해야지라고 해서 그냥 빨리 써서 내버리면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다시 열어봤을 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런 그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면접까지 고려해서 그 일관성 있게 쓸 것, 이 두 가지가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하실 때 취준생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면접까지 고려했을 때 작성하는 이력서들은 네, 마스터 이력서를 하나 써놓고 네, 그걸 여러 군데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면접 가가지고 내가 그 산업 직무에 맞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스터는 너무 네,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면은 일관성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어떤 산업과 직무에 맞게 이력서를 여러 가지 준비해 두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원하실 때 산업과 기업을 고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중에 잘못 이제 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일관성을 맞추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멘토님, 면접 때 꼭 준비해야 되는 면접 질문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1분 자기소개고요.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첫 번째는 1분 자기소개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 차별화 요인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클로징 멘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자소서 그 준비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자의 의도,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도 그 요즘에는 많은 기업에서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물어봐도 실제로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1분의 자기소개를 할 때 면접관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물어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소개팅이나 미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그 여러분들의 이성이랑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3대3 미팅을 만들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너네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 난 이제 간다 이러고 가면 나중엔 어떻게든 친해지겠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거 되게 형식적이긴 한데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서 들은 멘트 가지고 나중에 좀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의 역량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소개팅 자리에서 아무도 안 듣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기업 입장에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의 역량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자기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 같은 것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용도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얘기를 스무스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그 입문용이다. 대화를 열어나가는 입문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출제자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제 역량을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기소개랑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 이거는 진짜로 상대방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그냥 인트로를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 아까 지원 동기라고 했는데 지원 동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지원 동기,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이런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지원 동기, 왜 하필이면 식품 쪽으로 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반도체고? 왜 하필이면 물류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직무 동기, 왜 하필이면 마케팅 지원했어요? 영업은 안 돼요? 물류 쪽은 안 돼요? SCM은 안 돼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 산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차별화 질문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왜 뽑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면접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기소개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좀 샘플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차별화가 제일 면접의 첫 번째이자 음.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왜 뽑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1분 자기소개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넣을 때 정말 그 우리가 면접을 위한 면접 톤이 아니라 정말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정말 잘 들리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제 연구개발센터에 이제 재료 쪽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학점도 좋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지원을 이렇게 저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면접장에 가보니까 대부분이 석사급이었고요. 이 친구는 학사였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화공이었는데 재료공학인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았고요. 하다 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냥 학점 좋다는 것밖에는 이제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제가 이 친구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게 이 친구가 과학 개그, 이과 개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1분 자기소개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 살을 뺄 지원자 누구입니다. 네네. 저는 대학 시절 역도부에서 네. 그 부원들의 살을 뺀 적이 있는데요. 네네. 현대자동차에서도 저의 재료 연구로 자동차를 경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그 여리여리한 음.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역도부를 했다고 했던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량화를 하겠다고 했던 거. 네. 그러니까 재료연구센터는 경량화가 되게 네. 이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서 네. 이 두 개의 질문이 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좀 계산을 하자. 네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그 네. 두 가지 질문을 역으로 받았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면접을 조금 스무스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1분 자기소개서 자체는 내 네. 역량을 다 표출하지 않더라도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 역량을 거기서 다 네네. 1분 만에 표현해낼 수도 없을 음. 뿐더러 거기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잘 들리는 거 위주로 해야지 네네. 거기서 막 논리를 찾고 뭐 구조를 네. 찾고 하면 네네. 그거는 되게 듣기가 어려운 말이 되고 그럼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을 네.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1분, 최후의 마지막 네네. 한마디처럼 이제 클로징 멘트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여기까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이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공통이지만 네. 2차 면접에 가시면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그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네. 사회 이슈나 네. 최근에 읽었던 책, 뭐 이런 네. 종류들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에서는 주로 네. 물어보는 게 이제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치관이랑 네. 회사랑 맞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노조에 관한 질문은 네. 사측에 서는 게 좀 옳을까요? 아니면 노동자 측에 서는 게 옳을까요? 일단은 네. 임원 면접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사측에 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사측에 서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사측에 서버리면 네. 너무 티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막 노조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하시면은 조금 곤란하지만 네. 이제 조금 중도에서 사측 정도로 네. 노조는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 이제 회사의 이익을 성장을 저해하거나 네. 정말 그
회사랑 정말 적을 둬서 네. 이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이런 쪽의 방향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네, 임원 면접이다 보니까 임원분들은 그렇죠. 이제 사측의 네,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측에 서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밸런스 유지는 필요하다는 점, 그 그렇죠.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표나 비전.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내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원 음. 면접에서는 두 가지를 더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가 앞으로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뭔데라고 했을 때 네. 5년이나 10년 뒤에 커리어 패스를 얘기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궁극적으로 이뤄야 되는 목표를 먼저 정해 놓으시면 네, 20년 뒤, 10년 뒤, 5년 뒤 네네, 목표까지 네, 다 정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난 연구소장이 되겠다, 네, 네, 사장급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장님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3개를 연구 개발했는데 이게 진짜 완전 대박 났다. 네, 그러면 이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기술이 몇 개가 있지? 네, 그럼 내가 연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3개 정도 대박 터트리면 되겠구나. 네, 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년, 한 15년까지는 자동차 한 2개 정도, 1개 정도 대박 내고 나머지 남은 생에 한 2개 정도 더 대박을 내면 되겠구나. 네, 네, 그러면 15년까지 자동차 하나를 대박 내야 되는데 네, 네, 대박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특허 기술이나 양산 기술이 네, 뭐가 있지? 네, 라고 이제 역추론을 해보면 네. 5년, 10년 목표가 다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 목표를 먼저 생각을 네, 해보시고 역으로 추론을 해서 다 정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너 내년에 당장 뭐 할 거니? 네, 네, 5년 뒤에 뭐 할 거니라는 네, 질문에도 쉽게 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네요. 사실 5년 뒤에 어떤 위치에 있고 싶어요? 10년 뒤에 네, 어떤 위치에 있고 싶어요라는 면접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5년 뒤, 10년 뒤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려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커리어 패스가 엉킬 수 있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진짜 먼 산을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 맞습니다.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가 뭐 30년 뒤나 은퇴하는 그 시점에 목표를 잡아두고 거기에 이제 역추론을 하면은 네, 굉장히 맞는 이제 일관된 5년 뒤, 10년 뒤 목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은퇴 시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고 싶은지 먼저 정해 놓으시면 5년 뒤, 10년 뒤 목표도 역추론해 보시면 되게 쉽게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멘토님 그러면은 네, 저희가 뭐 이력서 자소서 실수하지 않는 법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취업 준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크고 요즘에는 대기업도 대기업 내에서도 차이가 되게 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한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공채 시대였어요. 그래서 3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게 이제 상반기 공채였고 하반기 공채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가 이제 그 하반기 공채였는데 이제 공채가 대부분 폐지가 되고 정말 진짜 공채다운 공채가 남아 있는 건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각각의 채용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시 채용의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공채여서 이제 한 방에 뽑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크게 준비해도 되던 거를 이제는 세분화해서 수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대기업도 이제는 외국계처럼 직무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취업을 하실 때, 이게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직무 중심이 됐다. 대신에 이제 아직 공채가 있는 데는 그래도 직무 중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사트, G사트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시험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같이 아직까지 공채가 네,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시험 우선이겠지만 네, 그 외적으로는 거의 직무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예, 직무 맞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직무 관련된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이나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들을 넘어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모전만 했어도 됐을 거를 이제는 인턴까지 혹은 뭐 계약직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인턴을 뽑는데도 맞아요. 경력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음, 공모전, 대외활동, 인턴, 계약직 이런 것들이 정말 공채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취업을 방해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내 직무 경험을 위해서 혹은 진짜 내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예전에는 산업군을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대기업을 준비한다던가 네,
좀 묶어가지고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직무 역량 중심이다 보니까 인턴 경험이나 계약직 경험이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면 취업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고 네, 당연히 시험 준비할 시간도 더 모자라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업군을 타깃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그 기업군을 똑같이 준비를 하지 마시고 내가 희망하는 기업을 한 10개 정도 뽑아보세요. 10개 정도 뽑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10개 뽑으시고 10개 회사만 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을 아까 10개 먼저 뽑으셨잖아요. 1군으로 설정을 하세요. 1군, 2군, 3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나는 1군이면은 무조건 입사를 하겠다. 2군이면은 그래도 가는데 나중에 퇴사를 하고 더 좋은 기업을 가는 음, 노력을 하겠다. 3군이면 면접 준비만 하고 오겠다. 음,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게 좋고요. 이제 1군을 정하셨으니까 각각에 맞는 직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1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역량이나 직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역량을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런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계약직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1군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2군, 3군도 준비가 되는 시스템일까요? 네, 음, 맞습니다. 1군에서의 이 직무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분명히 2군이나 3군 준비하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군이나 3군은 음, 그렇게 크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군을 위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기 음. 때문에 네, 1군을 준비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취업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시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공채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하반기 옛날의 공채 시즌에 지금도 아직도 채용을 많이 해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제 수시 채용으로 조금씩 뽑는데 그 진짜 그 공채 기간에 정말 몰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공채를 피해서 하거든요. 진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채용 날짜를 정하면 그 뒤로 이제 다른 대기업들이 앞뒤로 채용 기간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채용 기간을 다 결정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중견기업들이 그 채용 기간을 피해서 그거보다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그 지원 기간이랑 맞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간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공채가 진행되는 기간은 되게 팍팍해요. 정말 준비할 것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시험 보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시험 준비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력서 자소서 써야 되고 중간에 면접 잡히면 이제 면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스터 자소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그 취업 자서전을 미리 써두시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이제 공채가 진행이 되더라도 정말 정신 없으시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취업 시점에서 한두 달 정도 준비하시는 스펙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한두 달 준비해서 따는 거는 기업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들만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기업에서 토익 스피킹 레벨 5, 레벨 6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딱 그것만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진짜 자소서나 진짜 내가 왜 이 회사를 쓰는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는 행위 자체가 취준으로부터 좀 불안감을 음, 해소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필수 자격증 외에는 다른 자격증들은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가치를 안 둔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취업에서 어드밴티지를 얻을 정도의 자격증이면 문과 같은 경우는 회계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아니면 금융으로 치면 CFA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사실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전산세무 막 이런 자격증을 따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무팀 출신이고 인사 담당자분도 많이 만나봤는데 전 재무팀 출신인데 그런 자격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음, 현업에서 하시는 그 재무팀 분들을 봐도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못 봤습니다.
차라리 회계사 준비를 하다 온 분이 계셨으면 많이 계셨지. 그런 자격증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그 준비하시는 동안은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자격증을 딸 시간에 오히려 파트타임이나 인턴, 단기 인턴을 통해 가지고 재무 솔루션이나 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경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 팀의 분위기를 보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음, 그런 부분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무팀 들어가기 전에는 재무팀은 전체적인 이제 재무 흐름을 관장을 하고 뭔가 회사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상에 이제 매출 이 한 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뒷단에서 수많은 문서들이 오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영업팀이 매출을 냈을 수도 있고 마케팅팀이 뜻밖의 매출을 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는데 재무팀에서는 이제 연락을 하나하나 해요. 이거 전표로 쓰셔야 된다. 이거 회계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제 매출 한 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 단순히 회계 지식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전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써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좀 그 프로그램만 배웠던 사람들보다는 음, 더 이제 팀에 대해서 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난 회계 지식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난 진짜로 그런 아쉬운 소리 잘하고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시키는 거 잘한다. 오히려 이런 역량을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력서에 단 한 줄,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라던가 솔루션 경험 같은 것들을 적기 위함이 아니라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재무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라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나 계약직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장소 가서도 실제적인 경험을 말할 수 있고, 당연히 앞에 계신 이제 실무자분이나 인사 담당자분도 그 실제적인 경험에 매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멘토님, 저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렇게 취업 준비 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확실히 옛날에는 뭐 자격증이나 시험 중심의 공채가 대세였다고 하면 이제는 직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직무 중심이었던 외국계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 이런 직무 경험 있으면은 이 외국계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외국계도 같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 방법은 또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대기업은 경력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채가 아무리 폐지되고 수시 채용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의 기본 마인드는 진짜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마인드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당장에 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더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바로 외국계 엔트리 레벨로 바로 이제 입사하시는 케이스는 사실 저는 많이 못 봤고요. 주로 이제 인턴을 하다가 전환되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업무를 보시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면접을 보시고 이제 입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를 준비를 하시려면 직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고 싶은 외국계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다니시는 분을 알아야 돼요. 음, 왜냐면 그 분을 알면 이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 대기업처럼 공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면 주변에 이제 다니고 있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너 아는 사람 없어? 주변에 아는 사람 혹시 뭐 팀원으로 뽑고 싶은 사람 없니? 좀 소개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그런 리퀘스트를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렇다 보면 거기서 내가 얘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운동하는 데서 아는 동생인데 요새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지금 다니고 있대요. 라고 해서 이제 입사하시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직무적으로 그래도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 이걸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또 외국계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외국계 다니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저 자신을 홍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데 예전부터 그 외국계 제약회사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걸 하는데 우연히도 그쪽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이 이제 학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내가 이제 국내 대기업에 있는데 네. 이제 좀 글로벌 네. 제약회사로 가고 싶다. 근데 뭐 그쪽에 자리 없냐?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네. 이제 실제로 자리가 났을 때 이제 네. 연락을 주로 주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주변에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평소에 이제 직무적인 그런 면접을 봤을 때도 직무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외국계 대부분 회사들은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제 공장이나 어떤 R&D 센터의 베이스가 없는 중소규모의 외국계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인사 담당자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있는 외국계 기업도 많기 때문에 공채를 집행하거나 모든 채용 플랫폼들을 관리해가지고 많은 탤런트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추천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변에 어필해가지고 그렇게 외국계에 진입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그럼 멘토님, 저희가 아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사실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비교는 무의미했던 게 대기업을 타깃하는 친구는 무조건 대기업이었고 네. 중견기업을 타깃하는 친구는 대기업에서 탈락이 되거나 하면은 바로 중견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교는 무의미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시 채용이 워낙 많아지고 그 다음에 채용 문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수시 채용으로 많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견기업도 수시 채용이 있네. 그리고 다 이제 대기업에서 공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통해가지고 대기업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왜 대기업을 고집했냐? 바로 신입 첫 연봉 때문에 들었습니다. 신입 첫 연봉이 거의 평생의 연봉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신입의 첫 연봉 지금도 중요할까요?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입 첫 연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진짜 옛날 얘기인데 옛날은 진짜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평생 직장이었고 불과 한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 한번 다니면 그냥 꾸준히 다녀야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신입 첫 연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사를 하고 내년도 연봉은 올해 연봉 베이스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 특히나 이제 직장을 다녀도 이제 오래 안 다니고 여러 번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연봉을 스텝업하는 시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연봉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3천만 원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회사를 한 2년 다니다가 이제 뭐 경력직으로 한 3년 다니다 회사 경력직으로 이제 한 5천 연봉 주는 대로 이직을 해요. 그럼 연봉 차이가 2천이나 나잖아요. 근데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테이블이 또 있어요. 연봉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최저로 맞춰주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여기서 3천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친구 직급에는 5천을 준다라고 하면 이 5천을 맞춰주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서 5천을 맞춰줍니다. 그거보다 적게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높게 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밴드를 설정을 해놓는데 대부분이 이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년, 7년 차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성과 평가를 해도 솔직히 그렇게 연봉 차이가 안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중고 신입으로 이직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이직을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 테이블에 따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연봉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보시면서 내가 나중에 가고 싶은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직무라면은 중견기업에 들어갔다가 2, 3년 뒤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노려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사실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2, 3년 뒤에 경력직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대기업에서 마케팅이랑 중견이나 중소에서의 마케팅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그 포지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마케팅을 하고 싶어. SNS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뭐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SNS에다가는 우리 10억을 쓰자라고 하면 제일기획에다가 이거를 주겠죠, 일을. 그러면 제일기획의 담당자는 이 SNS 마케팅 일을 받아서 SNS 업체들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이 SNS 업체들을 앱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직무는 똑같이 다 마케팅이지만
여기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마케팅이고 맨 뒤에 이제 SNS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런 중소업체들은 직접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롤이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진짜로 SNS 광고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가시는 경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중소나 중견으로 가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역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무적으로 해당 인더에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중소 중견에서 1, 2년 정도 경험을 하시다가 대기업의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여기서 이 경력을 활용해서 대기업에서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처음 신입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경력직으로 가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롤과 중소기업의 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해당 직군의 맛을 좀 본 다음에 네. 신입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한 다음에 유사한 롤의 중견기업의 직무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맞습니다. 생각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1군에 10개 기업을 선정을 하시고 거기 안에 있는 이 직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직무의 내용이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막 대기업의 총무 파트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막 중소기업 갔는데 총무 시켰는데 막 쓰레기통 비우라고 하더라, 이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되게 맞는데 대신에 이제 거기서 대기업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량들이 나와 있는 시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연관이 있는 쪽을 지원을 하셔서 거기서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턴이나 파트타임 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를 활용하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중소기업처럼 기업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직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직군 내에 비슷한 롤에 대한 다른 기업이라면 충분히 플러스가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신입 공채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신입 수시 채용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님 좀 이어서 네. 일관된 질문이긴 한데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음, 추천을 드리는데 대신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직무적으로 맞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진짜로 뭐 그 서류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내가 정말 사무 보조를 하더라도 내가 마케팅의 꿈이 있는데 혹은 영업의 꿈이 있는데 그런 유관된 일을 한다라고 하면 파트타임이든 계약직이든 사실 직무랑 연관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기간이 길면 안 돼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잘못하면 그 형태로 고용 형태가 굳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만약에 1년에서 만약에 2년을 다니셨다. 그럼 다음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분명히 계약직 쪽은 잘 되는데 정규직 쪽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조금 슬픈 말인데 인턴 종류를 나누는 것 중에서 휴지 인턴, 부장 인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휴지 인턴이요? 네, 휴지 인턴은 뭐냐면 네. 그냥 뽑아서 쓰고 버린다고. 아, 그런 네. 형태의 정말 네. 막리를 시키는 네, 인턴들이 네. 있고, 네. 부장 인턴은 인턴을 너무 길게 오래 여러 번 해서 정말 부장급이, 인턴의 부장급이다 할 정도가 있는데 네. 이 정도로 가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진짜로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내가 내 직무랑 유관된 정말 한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는 데서 인턴이나 파트타임 그리고 계약직으로 경험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년 정도의 기간 안에서 인턴을 경험하는 거는 신입을 들어가기 위한 초석으로서 굉장히 좋은데 네, 이 이상 길어지면은 이제 이 맞아요. 친구는 신입 인력이 아니라 네, 계약직 인력이구나라고 라벨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계속 계약직과 인턴을 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집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산업군 그리고 직무군에서 인턴 경험 1년 정도 혹은 그 이하를 하신 다음에 신입 공채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내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팀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음. 직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산업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퇴사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2년은 버틴다던가 1년은 버틴 다음에 다시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할까요? 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채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회사가 힘들고 사람이 안 맞고 팀이 안 맞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가더라도 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패를 얻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먼저 다니시면서 한번 맞춰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퇴사 생각이 많이 드실 거잖아요. 대신에 그때 회사를 바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공채를 준비할 수 있는 회사구나라고 하면 그 시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써보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퇴사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회사는 너무 바쁘고 지방에 있고 그래서 면접도 다닐 수가 없고 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고 하다라고 하면 저는 빠르게 퇴사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오래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나는 이 회사 그냥 조금만 잠깐만 다니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2년 지났네, 3년 지났네 음, 이래 버리면 거기서 굳어져 가지고 다음 회사 갈 때 분명히 물어본다. 너 그 회사에서 2년, 3년 동안 뭐 했냐? 음,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지금 회사에 오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타이밍을 잘못 맞춰버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빠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퇴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공백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정도의 그 짧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에 딱 갔는데 얘가 공백기가 있네? 라는 거를 발견하기도 힘들 기간일 정도로 빠르게 퇴사하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이 가장 적당한 그런 퇴사 기간인 것 같고요. 혹시나 그 회사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닐 수만 있다라고 하면 공채 시즌까지는 버티다가 나가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되게 많은 조언 네.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네. 일단은 그 취업이라는 거를 너무 취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물어보는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아니면 면접에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진짜 다 쓸데없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도움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소서 1번 문항이 삼성전자에 취업한 이유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세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700자 내로 쓰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게 내가 왜 다른 기업 말고 삼성을 지원했을까? 진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시간이 사실 지금이 되게 유일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드는 회사더라도 내 꿈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오래 다니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즐기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취업 준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취업 준비하시는데 힘들고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기회를 정말 내 미래를 혹은 진로를 찾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